평화롭던 어느 오후 작은 광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6살 소년의 절규가 공기를 찢었다. 우리 엄마가 쓰레기통 안에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저 애 또 허튼 소리 하네. 환상 본 거지 뭐. 그리고는 모두 발길을 돌려 떠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낡은 쓰레기통 안 도시 전체를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한 재벌의 차가운 심장을 흔들어 마침내 그의 눈에서 첫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그날 오후 작은 광장은 한가로웠다. 노을빛이 돌바닥 위에 길게 번지며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나무 위에서는 참새가 지저귀고 길가에서는 노점의 장사꾼들이 흥정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처절한 울음소리가 광장을 가르며 터져 나온 것이다. 6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낡고 더러운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공공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 눈가가 퉁퉁 부어오른 얼굴. 그의 울음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절박한 비명이었다. 몇몇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다. 애가 엄마한테 혼난 모양이지. 여자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 남자가 대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울음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라는 것을. 소녀는 해진 곰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커다란 공공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가 울부짖었다. 엄마가 안에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외침에 몇몇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댔다.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다가와 쓰레기통을 힐끗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안에는 쓰레기밖에 없어. 불쌍하구나. 아이가 헛것을 보는 모양이야. 젊은 여자는 입을 가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엄마가 도망친 걸 거예요. 충격에 아이가 환상을 보는 거겠죠.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만 가자. 괜히 얽히면 사람들은 치근한 눈길을 한번 주고는 모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누구도 뚜껑을 열어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광장에 홀로 남겨진 소녀는 다시 절규했다. 제발요. 엄마가 진짜 안에 있다니까요. 그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늦은 오후 작은 광장은 노을빛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노점상들은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광장에 천천히 들어섰다. 차 문이 열리자 완벽하게 맞춘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윤이 나는 구두가 돌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다.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김민준, 부와 권력을 가진 유명한 사업가였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광장 건너편 카페로 향하려 했다. 그에게 이곳은 단순히 출장길에 잠깐 머무름일 뿐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엄마가 안에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쓰레기통 옆에서 울부짖는 한 소년에게 닿았다. 허름한 옷차림, 해진 곰 인형을 꼭 끌어안은 작은 몸.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그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이 그의 비싼 정장 자락을 꽉 잡아 끌었다. 아저씨, 제발요. 엄마가 저 안에 있어요. 갈라진 목소리, 절망 어린 눈빛.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비명이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나한테 매달리지 마. 가족을 찾아가라. 그러나 소녀는 더욱 세게 매달리며
흐느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속삭였다. 또 저런 애 환상이라니까. 불쌍하긴 한데 괜히 얽히면 골치 아프지. 하지만 그 순간 석양빛에 반짝이는 소년의 눈은 민준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는 듯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자신 역시 군중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민주는 급히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가 매달렸다. 엄마가 진짜 안에 있어요. 제발요.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애절한 울음은 민준의 귓가에서 가시처럼 박혀버렸다. 그날 밤 김민준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넓은 복도에 걸린 고풍스러운 그림들, 노란 조명이 드리우는 그림자는 웅장하기보다 쓸쓸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몇 번이고 입술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낮에 보았던 그 소년의 눈빛이 떠올랐다. 눈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절박한 목소리. 제발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6살의 자신, 축축한 골목에서 눈물 범벅 얼굴로 외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냥 지나쳤다. 고개를 돌리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무심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작은 민주는 울부짖다. 결국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 기억이 지금의 장면과 겹쳐졌다. 낯선 소년의 눈빛이 어린 날 자신의 절규와 하나로 섞여버렸다. 민주는 식은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났다. 숨이 거칠고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 아이를 외면했어. 예전의 나처럼 똑같이 주먹이 하얗게 될 만큼 꽉 쥐어졌다. 차갑고 단단했던 그의 껍질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안개를 뚫고 흘러내렸다. 밤새 젖은 돌바닥 위를 빗자루가 긁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다. 도시는 또다시 하루를 작하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광장 근처에 멈춰섰다. 김민주는 밤새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잠깐 보고 가자. 그냥 확인만 하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사실 그를 이곳으로 끌어온 건 어제 본 소년의 눈빛이었다. 차에서 내린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쓰레기통 옆 작은 그림자가 여전히 있었다. 소년이다. 그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벽 공기에 떨리는 자는 어깨, 창백하게 질린 얼굴, 퉁퉁 부은 눈두덩, 갈라진 입술. 그러나 그의 품에는 여전히 해진 곰 인형이 꼭 껴안겨 있었다. 마치 그것만이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듯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생각했다. 밤새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거야. 최소한 먹을 것을 찾으러 갔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소녀는 여기 있었다. 쓰레기통을 지키듯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채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든 소년의 눈이 민준을 향했다. 붉게 충혈된 눈에 잠시 희미한 빛이 스쳤다. 아저씨, 돌아오셨네요. 갈라진 목소리. 그러나 떨리는 눈빛 속에 담긴 건 분명한 신뢰였다. 민주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낯선 아이 하나가 그의 차가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김민주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떨리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희미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다.
차갑고 완벽한 사업가였던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거칠고 큰 손이 소년의 여린 어깨 위에 얹혔다. 좋다, 한 번만 네 말을 믿어보마.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 소년의 눈이 번쩍 빛났다. 정말, 정말이세요? 아저씨가 믿어주시는 거예요? 민주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해리스, 나야. 김민준, 긴급한 일이 있어. 당장 광장으로 와라. 공공 쓰레기통 안에 누군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화기 너머에서 비웃음 섞인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진심입니까? 그 고아애가 허튼 소리 잘하는 건 다 알잖아요. 상상력이 풍부한 애인데. 설마 그걸 믿은 겁니까?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헛소리 집어치워. 2번 말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와라. 늦으면 해리스, 당신이 책임질 줄 알아?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침 장사를 접던 노점상, 출근길 행인, 호기심 가득한 구경꾼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고 누군가는 서로 수근거렸다. 정말 사람이 있다고 애가 꾸며낸 얘기겠지. 하지만 혹시 진짜라면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 모두 낡은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민주는 여전히 소년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작은 몸을 감싸듯 지켜내고 있었고 다가올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몇 대의 경찰차가 광장에 멈춰섰다. 뚱뚱한 체구의 해리스 서장이 앞장서 내렸다. 그는 민준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비웃듯 말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긴급 사건입니까? 내 하나가 엄마가 쓰레기통에 있다고 울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고개를 젓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확인해. 해리스는 입꼬리를 비틀며 한 젊은 경찰을 시켰다. 그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곤봉으로 쿡쿡쿡 쓰레기통 뚜껑을 두드렸다. 텅 빈 울림이 퍼질 줄 알았는데 쿵, 쿵, 묵직한 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 사람들의 눈이 커지고 몇몇 여인은 입을 막았다. 해리스조차 미소를 잃고 굳어버렸다. 젊은 경찰은 허겁지겁 뒤로 물러나며 외쳤다. 서장님, 안에 뭔가 있습니다. 군중 속 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가 품에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아이 말이 진짜였어. 해리스는 이를 악물고 명령을 내렸다. 열어라 당장. 2 경찰이 달려와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잡아당겼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악취가 몰려와 모두가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옷은 찢어지고 피부는 멍투성이. 얼굴은 창백했고 갈라진 입술에서는 가느다란 숨결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동시에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소년의 어머니였다.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자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에, 사람이다. 진짜 있었어. 하나님, 끔찍해.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몇몇은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서로를 부여잡았다. 그 안에는 머리칼이 엉망으로 헝클어진 여자가 있었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옷은 찢겨져 있었으며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클라라, 소년의 어머니였다. 그 순간 다니엘의 눈이 커다랗게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곧장 눈물이 터졌다. 엄마,
소녀는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려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온 힘을 다해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았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엄마, 그 절규는 광장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 굳게 쥔 주먹, 차가운 눈빛 속에 처음으로 낯선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고통이었고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다니엘의 울부짖음 속에서 차갑고 여인 손이 살짝 떨렸다. 클라라의 무거운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희미하게 흐린 눈동자가 드러났다. 다니엘. 그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소녀는 얼어붙은 듯 멈추더니 곧장 더 크게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엄마 살아있구나. 제발 저 버리지 마요. 순간 시끄럽던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충격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더 이상 누구도 아이의 말을 헛소리라 비웃지 않았다. 젊은 경찰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구급차, 어서 불러요. 빨리.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클라라를 조심스레 들어 올려 들 것에 눕혔다. 온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은 숨결조차 희미했다. 세상에, 조금만 늦었어도. 한 간호사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다니엘은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놓지 않으려 했다. 엄마, 가지 마요. 저도 같이 갈래요. 구급대원이 몸을 낮춰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 꼬마야. 내 엄마는 지금 바로 치료받을 거야.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사라졌다. 인도 위에 남겨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가느다란 손을 떨며 끝내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민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굳게 쥔 주먹, 어두운 눈빛, 그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김민주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차갑게 빛나는 흰색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겁고 어두웠다. 복도에서는 급한 발자국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들것이 구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 소리들은 그의 가슴을 더 세차게 짓눌렀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다. 어제 내가 그냥 외면했다면, 모두처럼 모른 척하고 갔다면, 오늘 아침 저 쓰레기통 안에는 차가운 시체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생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곧 응급실 문이 열렸다. 마스크를 내린 의사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장갑을 벗고 무겁게 말했다. 환자는 간신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합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으며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뒤엉켜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니엘은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엄마는 안 죽는 거죠? 의사는 잠시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하지 마라, 꼬마야. 내 엄마는 여기까지 살아남을 만큼 강하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회복실한 클라라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여린 가슴은 여전히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저절로 꽉 쥐어져 손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어제 내가 끝내 외면했다면 지금 나는 한 생명을 죽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차가운 껍질이 그 죄책감 앞에서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다니엘은 회복실 앞에서 해진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앉아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은 아직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의사가 어머니가 고비를 넘겼다고 전하자 소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다. 다니엘은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그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아저씨, 엄마가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귀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의 가슴은 묘하게 저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어깨를 품에 안겼. 크고 거친 손이 소년의 헝클어진 머리칼 위에 얹혀 서툴지만 다정한 위로를 건넸다. 그 시각 병실 안에서는 경찰이 진술을 받고 있었다. 붕대에 감긴 클라라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힘겹게 한마디씩 내뱉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제 친오빠 이성민이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찰 하나가 믿기지 않는 듯 되물었다. 친오빠라고요? 가해자가 클라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 그 사람은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죠. 제가 거부하자 그 사람은 절 쓰레기통에 가둬버렸어요.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죠. 제가 거부하자 그 사람은 절 쓰레기통에 가둬버렸어요. 경찰들은 충격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병실 밖에서 이야기를 들은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이 다니엘의 어깨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힘주어 내려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병실 안 클라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경찰들은 녹음기를 켜둔 채 숨을 죽였다. 이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다. 클라라는 남은 용기를 다 모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친오빠 이성민이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찰 몇 명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친오빠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클라라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상속 재산을 모두 자기 이름으로 돌리려 했어요.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죠. 제가 거부하자. 그는 미쳐버렸어요. 가느다란 손이 이불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절 때리고 조롱하고 마치 원수처럼 다뤘어요. 결국 저를 묶어 한밤중에 밖으로 끌고 나가 더러운 쓰레기통 속에 처박았죠. 그리고 말했어요. 클라라는 목이 메었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했다. 아무도 널 믿지 않아. 넌 여기서 썩어 죽을 거야. 젊은 경찰 하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다. 병실의 공기는 숨조차 막히게 무거웠다. 그러나 클라라의 눈빛은 아들을 떠올리며 빛났다. 저는 분명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가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렸어요. 그 목소리가 저를 죽음에서 붙잡아 준 거예요. 정슬박 유리창에 이마를 뗀 다니엘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렀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민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에 어떤 힘도 끊을 수 없는 강렬한 모성애의 끈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공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여성 사건은 폭풍처럼 번졌다. 하룻밤 사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클라라, 엄마를 끌어안고 우는 다니엘, 그리고 굳은 표정의 김민준 로비, 뉴스와 신문, 인터넷을 도배했다. 언론의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쓰레기통에 갇힌 여성, 가족의 범죄인가, 재산 다툼인가? 6살 아이, 엄마를 죽음에서 구하다. 여론은 분노와 혼란으로 들끓었다.
어떤 이는 범인을 처벌하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며 의심했다. 며칠 후 이성민이 TV 생방송에 등장했다. 그는 초라한 흰 셔츠 차림, 창백한 얼굴, 눈가에 눈물이 맺힌 모습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제 누나, 클라라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며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렸다. 뒤에는 이웃과 매수된 정신과 의사가 나와 클라라의 망상 증세를 증언했다. 언론은 곧바로 제목을 바꿔 달았다. 누나의 병을 숨기며 살아온 성민, 헌신적인 동생의 눈물.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람들은 클라라의 증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다니엘까지 비난했다. 정신병 환자의 아들이니까 같이 거짓말하는 거지. 병실 TV 앞 다니엘은 곰 인형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아프지 않아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 뒤에서 민주는 차갑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았다. 이제 싸워야 하는 상대는 범인뿐 아니라 왜곡된 여론과 언론이라는 것을. 왜곡된 보도로 인해 상황은 빠르게 뒤집혔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클라라를 피해자라 부르지 않았고 대신 정신병 환자라 불렀다. 어느 날 아침 복지 당국과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쳤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서류를 들고 차갑게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클라라는 양육 능력이 없습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마이 또한 보호시설로 인계하겠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니엘은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목이 쉬어가며 절규했다. 엄마는 아프지 않아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뺏어가지 마요. 그러나 복지사는 냉정하게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클라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겨우 속삭였다. 다니엘 두려워 마라. 엄마가 곁에 있어. 결국 다니엘은 오열하며 복도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민준을 향했다. 절박한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민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과 두꺼운 서류가 쌓여 있었다. 그는 곧장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론 소송에 능한 유명 변호사. 날카롭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설 탐정.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돈은 상관없다. 아이의 인생이 거짓에 의해 짓밟히도록 놔두지 않겠다. 부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굳은 결심으로 눈을 감았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 싸움은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정의, 그리고 한 아이를 위해서였다. 어느 저녁, 민준의 사무실. 다니엘은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엄마가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곰 인형을 꼭 지키라고. 안에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민주는 놀란 눈빛으로 곰 인형을 받아들었다. 해진 천은 여기저기 터져 있었고 실밥이 풀린 부분도 보였다. 그는 칼로 조심스레 실밥을 뜯었다. 그 안에서 작은 검은색 USB가 떨어졌. 순간 방 안이 숨죽은 듯 조용해졌다. 다니엘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저거 엄마가 숨겨둔 거예요. 민주는 곧장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그리고 곧 음성이 흘러나왔다. 클라라, 서명해. 안 하면 너와 네 아들은 저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죽게 될 거야. 아무도 널 믿지 않아. 넌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이성민의 음성이었다. 차갑고 잔인하며
뒤이어 들려오는 클라라의 비명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떨며 곰 인형을 더 꼭 끌어안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다. 주먹이 부르르 떨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옆에 있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소중한 증거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동의 없이 녹음된 음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상대 측은 조작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방안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니엘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엄마가 또 죽어버릴 거예요. 민주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이 증거는 결코 헛되지 않아. 법이 막더라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그를 무너뜨리겠다. 그의 눈동자에는 강한 불꽃이 타올랐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클라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다니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늦은 밤, 다니엘이 머무는 보호시설은 적막했다. 노란 조명이 어두운 복도를 길게 비추고 있었다. 소녀는 해진 곰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때 문고리가 찰칵 소리를 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몰래 들어왔다. 곰 인형만 손에 넣으면 된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주인님이 안전해진다. 그들은 조심스레 다니엘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손이 인형을 잡으려는 순간 멈춰라. 강한 빛이 번쩍이며 얼굴을 비쳤다. 사방에서 튀어나온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두 사람을 제압했다. 젠장, 함정이었어. 다니엘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곰 인형을 꼭 껴안았다. 그때 긴 코트를 입은 김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갑게 쓰러진 두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역시 성민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리고는 다니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이제는 안전하다. 아무도 네 곰 인형을 빼앗지 못할 거야. 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사설 탐정이 보고를 했다. 우리가 재정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성민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실패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만약 클라라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좋아, 이제 동기가 드러났군. 이걸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증거, 증언, 그리고 범행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거대한 법정 싸움이었다. 클라라와 동생 이성민의 재판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공판 당일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법정 앞에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로가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렸다. 클라라는 쇠약한 몸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 옆에는 손을 꼭 잡은 다니엘이 있었고 김민주는 차갑게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서두에서 USB에 담긴 음성 파일을 언급하며 클라라가 오랫동안 학대당해 왔음을 강조했다. 곧이어 새로운 증인이 호출되었. 문이 열리고 한 젊은 간호사 사라가 들어왔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성민 씨가 다니던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성민 씨가 클라라에게 서류에 서성하라고 강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클라라는 울며 거부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너와 네 아들은 죽는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클라라는 눈물을 터뜨렸고 다니엘은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러자 성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매수된 증인입니다. 그는 곧장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누나는 오랫동안 망상증을 알아왔습니다. 그녀의 말과 이 증언은
모두 환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단지 불행하게도 그런 누나를 돌봐온 동생일 뿐입니다. 성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 일부 방청객은 그를 치근하게 바라보았다. 법정의 공기는 팽팽하게 갈라졌다. 한쪽은 진실을 밝히려 하고 다른 한쪽은 눈물과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다. 그날 법정은 그야말로 정의와 거짓이 맞붙는 전쟁터였다. 법정의 공기는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팽팽했다. 성민 측 변호사의 맹공에 방청객들조차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클라라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진 것은 두꺼운 서류철. 거기에는 성민의 수상한 금융거래 기록과 해외 불법 송금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이어 USB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음성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클라라, 서명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들은 저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죽게 될 거야. 아무도 널 믿지 않아. 아무도. 뒤이어 들린 클라라의 울음소리와 성민의 비열한 웃음소리. 법정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방청객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누군가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선은 모두 성민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에 젖었다. 가짜다. 조작된 거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증인 사라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아니에요. 저는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순간 성민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졌다. 언론은 즉시 보도했다. 클라라, 망상이 아닌 진실이었다. 가족 범죄 드러나다. 헌신적 동생의 가면 벗겨진 이성민, 진범 확정,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재잼부는 클라라를 피해자로 인정한다. 정신질환 판정을 전면 기각한다. 아이의 친권은 클라라에게 반환하며 피고 이성민은 감금, 폭행, 재산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한다. 다니엘은 눈물을 쏟으며 엄마 품에 달려갔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은 거죠? 우리 같이 있는 거죠? 클라라는 흐느끼며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아들아. 엄마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민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차가운 가슴 속에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클라라는 누명을 벗었고 다니엘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소녀는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엄마. 다니엘은 오열하며 작은 팔로 엄마를 꽉 껴안았다. 마치 손을 놓으면 다시 잃어버릴 것처럼. 클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다.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아들아, 미안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니엘은 흐느끼며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항상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었어. 계속 불렀어. 엄마는 들은 거지? 클라라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목소리가 엄마를 살렸어. 너 덕분에 엄마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모자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 울음은 고통과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민준.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차갑던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고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그는 지금 생애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울고 있었다. 김민주는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차갑게 비차는 흰 전등 아래 그의 얼굴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모자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이절에 그도 똑같이 길거리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무관심은 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무관심을 증오했는데 결국 내 인생은 그들과 다르지 않았구나. 눈물이 다시금 흘렀다. 다니엘과 클라라를 향한 연민일 뿐 아니라 버려졌던 과거의 작은 민준을 향한 눈물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들며 결연한 눈빛을 드러냈다. 주먹을 움켜쥐며 낮게 다짐했다.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겠. 돈과 권력, 그동안 세상과 나를 가르던 벽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지키겠다. 약한 자를, 버려진 자를 반드시 내가 지켜내겠다. 그것만이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다. 흰빛 속에 선 김민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깃들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맹세는 단 하나야. 이제 그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자들의 편에 서기로 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소년의 절규에서 시작되었다. 엄마가 쓰레기통 안에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렸고 아이의 말을 망상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그날 재벌 김민주는 멈춰섰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성민의 음모는 드러났고 진실은 밝혀졌다. 클라라는 누명을 벗었소. 다니엘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다. 퇴원하는 날, 다니엘은 엄마를 껴안으며 울부짖었다. 엄마,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아들아, 네가 엄마를 구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이미 사라졌을 거야. 그 뒤에서 지켜보던 김민중. 차갑기만 했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과 권력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한 아이의 순수한 믿음은 차가운 심장마저 녹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 나는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울린다. 작은 소년의 외침이 거대한 세상을 흔들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었다.